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이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귀한 책은요, 한기현 작가의 잠시 슬럼프였을 뿐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심리학 서적입니다. 여기 보면요, 슬럼프인 줄도 모르고 사는 당신에게 건네는 심리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슬럼프라는 거를 사실 심리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슬럼프 늘 이렇게 자주 세게 겪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서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슬럼프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도. 나 자신, 자기감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일상이 일상답지 않은 완벽주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슬럼프에 이제 빠지기 쉽죠. 너무 이제 완벽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압하는 사람. 표현하지 않는 것도 병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기 쉽대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나중에는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과연 슬럼프를 많이 겪는 사람인가? 내가 좀 지난달에 좀 우울하고 일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슬럼프였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읽어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목들 몇 군데를 함께 발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의 기대와 평가가 곧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진짜 몇 번이나 강조해도 참, 부족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우리는 특히 이렇게 남의 평가, 남의 눈,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좋았다 슬펐다, 막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남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자기 가치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 손으로 삶을 전쟁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남의 눈에 의존하는 게 자기 삶을 전쟁터로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자신의 양심이나 지식, 직관, 계획을 믿기보다는 부모나 친구, 아는 사람 등의 인정과 허락을 받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면 어떨까요? 그런 인생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일상을 막 전쟁으로 만드는 거죠. 남의 눈 때문에. 삶은 문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목표를 정한 후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이 되면 이제 남이 결정 내린 거에 막 좌지우지되고 하면 내 삶이 결국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를 껴안고 살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작가의 주장입니다. 사소한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이제 계속 남의 그런 의견에 의존하게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사소한 거에서 쩔쩔매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다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타인의 거부를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거부와 맞닥뜨리면 실망스럽고 맥이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소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치나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 의해 당신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거나 구름 위로 둥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이제 나에 대해서 몇몇 의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거나, 누가 몇몇이 칭찬한다고 그래서 막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삶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100%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요, 삶을 하고 싶다로 채워야 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진짜 이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주로 그러고 있거든요. 뭐든지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굉장히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입버릇처럼 늘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볼 때도, 나 책 봐야 돼. 책 보고 싶어가 아니라 책 봐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원고를 이제 그걸로 이제 그거 써야지라고 할 때도, 나 써야 할 원고가 있어서, 뭐 해야 될 뭐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애들한테도 음식 만들어줄 때도 애들 밥 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애들 뭐 이런 거 뭐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드는 중이야.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자.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하고 싶다로 채워야 된대요. 삶을. 하고 싶다. 그리고, 딴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하는 일을 할 때 이제 부담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청소. 만약에 이제 남편들 같은 경우도 주말에 내가 이제 대청소 좀 해주고 싶어서 주말에 나 대청소해야 돼. 해야만 해. 이거 아니라 내 주말에 대청소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버릇을 다 바꿔보이시자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하고 싶다고 채워야 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래야지 이제 어떤 슬럼프에서 굉장히 이제 빠지지 않거나 벗어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여기에서 책을 보면요. 그 책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 다 이제 좋긴 하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굉장히 이렇게 자기한테 딱 맞는 내용을 딱 이렇게 낚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실생활에 아니면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책을 제대로 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아까 그거 해야 한다.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꿔서 생각하고 말하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본전 뽑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실수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실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책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실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종의 신호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안 하면 빨간불이 깜빡이거나 소리가 나듯이 실수는 당신에게 천천히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실수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면 그것으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조차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하지 않을까요? 끝끝내 아니라고 우기든지 스스로 자책하며 우울해하든지 다른 사람 책임으로 떠넘기든지 회피해서 문제를 악화시키든지 할 정도의 실수는 사실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독이 될 만한 실수는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인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삶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참 이분 제목을 잘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소 실수가 있다 해도 큰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소 실수해도 괜찮대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이런 경우에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최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소 결과가 미흡해도 스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삶은 시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완벽주의자들은 일 하나하나를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야 할 시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즐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상담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요, 완벽성의 환상에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려 들면 일상생활의 하찮은 일조차도 악몽으로 변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 삶은 시험이 아니고 실수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게 굉장히 우리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100%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슬럼프라는 말은 다시 말해 외롭다는 말이랍니다. 그렇대요. 외롭다는 말이라고 하네요. 누구를 볼 때 이제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이런저런 모습이 다 모여서 저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결정이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이 모여서 다 이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라고 하면 심각한 결점이나 약점은 없는 거래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특별히 뭐가 그렇게 결정적인 결점일까? 그냥 다른 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흑백 논리가 확실한 그런 분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사람, 생각, 행동을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으로만 생각해서 그렇대요. 누구를 사랑해도 완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증오해야 옳다. 이런 거 너무 무섭죠. 거기에 중간은 없다. 주변 사람들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너그럽거나 까다롭거나 겸손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매사에 이제 이쪽 극단 아니면 이쪽 극단만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이렇게 비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통합적으로 사람과 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 넓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밥을 비빌 때는 밥과 나물의 분량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이 편편하고 널찍해서 이런저런 모습과 특징들을 다 담아내고 섞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강의할 때 이 비유를 한번 써볼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밥하고 반찬하고 이제 다 넣어서 나물 비빔밥 하는데 그게 그릇이 이렇게 조그마면 거기다 어떻게 비비겠어요? 내가 평평하고 넓어야 이제 이 사람도 집어넣고 저 사람도 집어넣고 이런 일도 집어넣고 저런 일도 이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비유죠. 또 읽어볼게요. 늦잠을 자다니 난 구제불능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머리가 나쁜 것이 분명하다. 다른 아이들은 다 아는 문제를 나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 이런 극단적인 경우, 그야말로 그릇이 작은 경우 이렇게 하면 늘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외롭고 슬럼프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아주 급격히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습관들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대목을 읽어볼게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의 행동은 결코 매력적이지도 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수용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심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런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문제가 늘 있을 겁니다. 원리주의자, 경직된 종교론자, 판단 내리기 좋아하고 처벌 주기를 즐기고 수치심에 근거한 흑백 논리식 평가는 결국 좋은 관계의 사람을 모두 쫓아버리고 외로움만 남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슬럼프와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슬럼프는 동의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인상적인 대목. 감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너무 억압하고 숨겨 버릇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고 앞에서 목차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제목에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저도 예전 영상에서 이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하지 않고도 그 정도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는 당연히 뭐 알아야지 부부인데 부부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절대 모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비유를 해놨냐면 제가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랑 남편이랑 이제 부부간에 굉장히 문제가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고 악화돼서 이제 그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까지 아내가 왜 도대체 그 문제가 있는지 자기한테 어떤 게 불만인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상담하는 분한테 이제 털어놓는 걸 보니까 너무 서로 얘기하지 않아서 몰라서 빚어진 어떤 갈등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하면 신혼 때 이제 신혼이면 막 그릇도 막 예쁜 그릇에 막 예쁜 반찬 뭐 이러잖아요. 이제 얼마 못 가긴 하지만 이제 나중 되면 뭐 예쁜 그릇이 뭐예요? 그냥 막 락앤락 그냥 그대로 그냥 통째로 꺼내놓고 뭐 먹고 가던지 말던지 막 이제 서로 바쁘니까 맞벌이 부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와이프는 신혼에 너무 예쁜 그릇에다가 이제 반찬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담아놓고 이제 남편을 탁 이제 밥 먹으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남편은 갑자기 큰 양푼 같은 걸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그 예쁘게 조금씩 담아놓은 그릇에 있는 반찬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밥이랑 막 이렇게 비벼서 먹었대요. 그래서 그 아내는 너무 쇼크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성의 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이렇게 함부로 할까? 이렇게 해서 너무 쇼크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감정이 골이 깊어진 거고
남편은 이제 그 아내가 너무 그렇게 예쁘게 성의 있게 차려놓은 반찬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주는 게 본인이 이제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는 그 와이프의 수고에 보답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모조리 다 쓸어서 먹은 거예요. 방법이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만약에 그 아내가 얘기를 하고 남편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간단히 풀릴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서로 얘기를,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렇게 점점점 골이 깊어서 급기야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게 뭐 꼭 그런 어이없는 일 뿐이겠어요. 그런 에피소드들 주변에 많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서로 말 안 해서 서로 난 말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힘들고 나빴던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그 상대방을 찾아서 대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었던 그 경험을 감정적으로 힘든 것임을 스스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나쁜 일을 겪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그 일과 연관된 불만스러운 감정은 해소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너무 결론을 정확하게 내려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결국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이 그 해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작가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 감정 표현도 쓰기나 읽기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성찰을 통해 기억과 경험을 인식하면서 감정을 불러오고 긴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고통이나 슬픔과 같은 진솔한 감정이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감정이 해소되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꼭 감정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공감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치 옹알이를 하듯 저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보세요. 막 대놓고 막 다이렉트로 막 계속 성질내고 이렇게 좀 과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까요? 남보다는 나를 자식처럼 친구처럼 바라보세요. 남은 왜 그렇게 자식처럼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주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가치 있다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은 심각한 갈증을 달랜답시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이렇게 정말 백해무익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딱히 무엇을 잘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자신에게 있는 실수와 약점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나에 대해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나요? 그렇더라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읽어도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읽으면요. 자신을 자식처럼 여겨보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 존재이지 인간 행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즉 나는 나이지 무슨 행동을 혹은 하고 있는 나는 아닙니다. 존재와 행동이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면 인간의 모습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선이란 것을 믿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행동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행동의 결과에서 오는 많은 비난과 죄의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남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남의 인정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나는 내 존재만으로 굉장히 가치 있어. 그리고 뭔가 또 금방 또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게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나의 행동과 존재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거. 슬럼프에서 많이 이렇게 피하는 거. 슬럼프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이런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슬럼프였을 뿐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오늘 이 심리 가이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죠.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은 당신의 후원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막 항상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막 실망하거나 슬럼프에 빠질 때 나의 후원자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후원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응원해야 된다. 어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슬럼프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유쌤의 북카페 그 심리학 서적 하나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일상에서 많이 적용하셔서요. 슬럼프를 겪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